우리가 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 해도 재테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재테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많이 됐고 삶이 팍팍하고 근로소득으로는 미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만 해도 재테크 안 하셔도 되고요, 저축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0년 전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하는데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가 열심히 안 하니까, 너가 게을러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이클이 있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지, 좋아질 거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기술 격차를 벌여놓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지, 앞으로 수출 기업들이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한국에 있을 것인지, 해외로 나갈 것인지,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지, 내 직장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왜 가난해진 걸까요? 데이터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폐업자는 2023년부터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100만 근처까지 갔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더 지나면은 40%가량이 70대 이상의 자영업자로 채워지는데, 70대라는 얘기는 지속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영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거고요, 폐업률이 급증하는 구간도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영업자를 기피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공실은 더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중반에 취업을 해서 40대 중반 때 퇴직을 합니다. 한 20년 정도 돈을 벌죠. 그럼 퇴직한 다음에 바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65세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한 20년 정도는 자영업의 길을 가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내몰리게 됩니다. 자녀들 학비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때고, 본인 상황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소득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65세까지 버틴다고 하면 연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 10년, 30년, 50년 뒤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체감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의 데이터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임금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줄고 있어요. 장사해서 돈 못 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금 근로자가 늘어나고 장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야 되겠죠. 가게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들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근로소득자도 힘든 상황이고 자영업자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이 나아질 거냐? 보다시피 전체 점포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빈 점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만 개였던 빈 점포가 2022년 4년 만에 10,000개가 더 늘었어요. 30,000개로 늘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 폐업자가 급증한 거로 봤을 때 빈 점포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지표상 지금 기업도 자영업자도 국민들도 어렵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은행 통계 가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는 연 10.5%씩 늘었어요. 돈을 계속 찍었는데 재정 적자가 그 원인이었었겠죠. 그래서 돈을 계속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시중 유동성으로 불리는 M2도 매년 7%씩 늘었어요. 국가 경제 성장률은 잘해야 3%고 이제는 1% 아래인데 국가 성장률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임금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월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지, 왜 집을 사기 점점 어려워지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도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기업과 국민들이 계속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각오하고도 돈을 또 풀고, 돈을 푸는데 효과는 없고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집값은 더 오르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M2와 부동산 가격은 직결이 됩니다. 2015년쯤에 70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딱 6년 지난 2021년 107을 찍어요. 6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50%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돈을 푸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푼 효과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통화승수로 보고 있는데요. 본원 통화 대비 유동성이 몇 배로 늘었는가를 보는 게 통화승수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몇 명이 시장에서 돈을 만져봤냐, 회전율을 나타내는 거죠. 2012년에는 22바퀴의 회전율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15바퀴로 현저히 떨어져요. 12년 전과 다르게 22명 중에서 7명이 돈을 못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통화승수가 떨어지느냐? 지금의 유통구조가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점점 더 유통구조가 간결해지고 직거래가 되고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고 기업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유통 단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비용은 절감됐고 유통구조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는 요소가 돼서 임금 상승을 덜 해도 되는 좋은 핑계가 됐었죠. 그리고 대형화된 기업들이 수익을 독식합니다. 대기업,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됐었던 거고 유통구조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M2를 이렇게 많이 찍어냈으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하면은 할 말이 없죠. 맞네, 물가도 별로 안 오르고 임금도 별로 안 올랐네. 근데 왜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을까? 이게 M2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M2를 계속 더 7%, 중앙통화는 10%씩 계속 증가하게 찍어낸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요. 이 부작용을 알면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돈을 또 찍어냅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히려 계속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얼마나 벌어졌냐면 이제는 웬만한 직장 가지고는 부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 생각하고서는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적당한 직장을 구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렇게 사교육비에다가 돈을 많이 투하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고열을 짜서 아이들을 교육비에 엄청난 투하를 합니다. 교육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푸는 게 맞는 키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만질 수 있도록 구조를 고쳐줘야 됩니다.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인데요. 이때가 저금리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집값 상승 시기이기도 합니다. 둘이 딱 겹치는 시기가 나오죠. 이 시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가 가계부채도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12년 동안 연 5.9% 증가했지만 보다시피 드라마틱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기간은 2015년에서 2021년 집값이 크게 상승하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때가 저금리였었죠.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기, 또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또 사는 시기, 계속 반복되면서 집값을 계속 빠르게 올렸던 겁니다. 예금은행 대출금을 보면은 최근 12년 중에서 연 6.7% 성장했어요.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대출 금액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GDP보다 대출이 더 곱절로 성장하니까 은행의 수익은 커졌지만 결국은 이 이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금리 시절에는 크게 못 느꼈겠지만 고금리 시절로 돌아오면서 대출금이 늘어난 만큼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은행주 주가는 오르고 고배당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비싼 대출 이자를 내느라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 금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저금리 시대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3.5% 정도 유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2%대로 뚝 떨어지면서 이때 집값이 더 크게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랑 집값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금리가 전세 가격이랑 바로 움직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수록 집값을 또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갭 투자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금은행 대출금리를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액과 비교해서 대출 이자를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때 대출액을 보면은 연 7.2%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요 연간 14.3%씩 증가했어요. 48조 원이던 이자가 6년 만에 106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차익인 58조 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죠. 그 돈을 더 내지 않았다면은 소비에 쓰였을 겁니다. 그만큼 소비가 줄게 됐죠. 장사가 안 되죠. 소비가 안 되면 고용이 줄죠. 국가는 억지로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라던가 임시일자리를 장려했습니다. 일자리 질이 안 좋으면은 고용지표는 예쁘게 마사지를 할 수 있지만 소비로 이어지진 않아요. 이상하다. 고용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지? 이런 일을 발생시킨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온라인으로 전환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쇼핑인데요. 2005년에 10조 7천억이던 온라인 쇼핑이 10년이 된 2024년 242조 원으로 20배 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돈이 200조 넘게 증가한 만큼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들었죠. 온라인 쇼핑은 유통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소가 있죠. 오프라인도 온라인보다 싸게 팔 수가 없으면 서서히 문을 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을 겪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늘었어요.
그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집 앞으로 고기도 배달 오고 채소, 우유, 계란 다 오잖아요. 이제 장을 보러 이동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편리함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안 만들게 됩니다.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 나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기왕 이거 사는 김에 다른 것도 좀 사볼 거 없나?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온라인 쇼핑을 하면은 다른 섹터로 소비가 잘 전이되지가 않아요. 제가 검색했던 것들 위주로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예상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거를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도시일수록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바쁜 직장인들이 많은데 평일 저녁에 나가서 소비를 하는 일이 급격히 줄어들게 만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상가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점포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땅 장사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 공실의 원인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이 벌어지면서 급격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음식도 이제 가서 먹지 않고 배달을 시켜 먹어요.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배달의 맛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하는 음식이 다 알아서 배달 오니까 굉장히 편했죠. 그 초기 때만 해도 음식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배달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배달 주문 거래액은 그 당시에 엄청난 상승세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정체되어 있죠. 자영업자들은 배달에 맞춰서 가격표를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배달앱들이 30%가량을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 가격에 얹어지게 된 겁니다. 배달앱이 정착될수록 배달앱은 적자를 중단하고 이익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익만큼 음식 가격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급등한 음식 가격을 보면은 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가 9,500원, 만원 하면 상관없는데 9,000원 하던 게 갑자기 12,000원, 13,000원 하면은 에이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참고 말지 하면서 구입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땐 상관없어요. 내 집이 일주일 만에 1,000만원씩 올라간다? 그럴 땐 상관없겠죠. 근데 집 가격이 일주일마다 1,000만원씩 떨어지고 있는데 배달 음식은 갑자기 올랐다?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치킨보다 비싼 음식 순으로 배달해서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치킨 가격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국민 간식이라 부르죠. 치킨 같은 경우도 여러 비용들을 빼다 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한 마리 팔아도 서울은 900원 남는 데도 있었고요. 지방은 한 3,000원 정도 남는 데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치킨 회사가 한번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를 했더니 바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가격 올리는 걸 포기하죠. 국민 간식은 가격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생활 물가를 잡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길게 갈 수는 없죠. 결국은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치킨 가격도 조금 있으면은 3만원에 다가가기 시작하겠죠. 2023년 음식 가격이 급등한 시기와 맞물려서 폐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로 갑자기 증가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는 배달을 선호하는데 급격한 가격 인상은 또 원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나가서 먹기는 귀찮고 또 비싼 거는 먹기 싫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출이자는 증가했죠. 사람들이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빡빡하죠. 돈 쓰는 걸 다 줄입니다. 골프도 안 치고 테니스도 안 치고 옷도 안 사고 최대한 음식도 안 사 먹으려고 밖에를 안 나가는 게 돈 굳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전국의 숙박업소와 여행, 레저 산업들은 또 가격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용객 급감으로 또 힘들어집니다. 비용을 내리면은 남는 게 없고 비용을 올리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런 딜레마에 처해진 거죠. 또 하나는 밖에서 하는 놀거리가 별로 흥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집안에서 쇼핑하고 집안에서 음식 먹고 집안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사람들이 우선은 밖에서 만나야 사 먹고 커피 마시고 놀고 오락하고 쇼핑하고 그러면서 이 상권이 살아나는 건데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상권이 살겠어요. 과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TV밖에 없었으니까 나갑니다. 심심하니까.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됐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되죠. 온라인 컨텐츠가 점점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이 온라인 영상들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영화관을 안 가게 만들죠. OTT에서는 글로벌 양질의 컨텐츠가 계속 나오는데 OTT 전에만 해도 영화관 아니면 할 게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데이트하면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전문가가 다 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음식 눈치 봐야 되죠. 스마트폰 눈치도 봐야 되죠. 수백 명 사람들이 비좁은 의자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팔걸이 눈치 봐야 되죠. 그러느니 차라리 혼자 보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집에서 자유롭게 보는 OTT가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영화관들도 코로나 때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비용을 늘렸죠. 영화 한 편 볼 돈이면 OTT 한 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거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피자 하나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놓고 같이 재미있게 떠들면서 보자. 이렇게 우리끼리 보자 라고 되는 거고 답답한 영화관보다는 차라리 좀 더 탁 트인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음식도 먹으면서 눈치 안 봐도 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게 된 겁니다. 온라인으로 가는 문화 트렌드도 이유지만 지금 저금리와 M2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이후에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증가로 가처분 소득 감소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오는 정책들은 아직도 돈을 그냥 더 찍어내자 오프라인 쪽에다가 물적 자금 지원을 하자
이거는 임시적인 해결 방편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M2가 GDP보다 상승 속도가 높아지면요, 근로소득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근로 의욕이 감소되죠.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리게 되죠. 반대로 실물 자산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죠.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물가도 많이 내렸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물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임금만 제대로 안 오르게 되죠. 이렇게 고용 여건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돈을 버는 우량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이 겪었던 상황이 지금 한국에게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M2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요, 결국 이게 인건비 상승이나 제품 가격 상승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지 조금만 회복되고 나면은 바로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통화 성수는 나날이 떨어져요. 돈의 회전율이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겠죠. 소비도 점점 줄어들겠죠. 중간층이 줄어들면서 양극화는 심해지겠죠.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더 풀어보겠죠. 재정 적자는 한계 수준까지 몰아붙일 겁니다. 결국 GDP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어느 순간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중진국 그 사이에 있는 함정에 빠지면서 이제 성장이 멈추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부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국민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어려운 거라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적자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물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을 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는 필수 과목이 된 거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재테크 수단들은 골고루 배워보는 게 여러분의 중요한 지식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잘 맞는 투자를 찾아서 이제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삶은 개구리가 될 것이냐, 도전을 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확보할 것이냐. 단순히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달콤한 말을 저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꾸준히 찍고 있는 거고,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